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오늘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특혜 논란과 비판 속에 뒤늦게 법정 촬영을 허가한 이유도 재판부가 직접 밝혔는데요. 오늘 법정 내부 모습을 박솔립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판 시작 3분 전인 오전 9시 5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검사석과 증인석을 거쳐 피고인석으로 걸어가는 동안 변호인단 전원이 일어섰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맺고 머리는 빗어 넘겼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이 언론에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첫 재판 때처럼 재판부와 가장 가까운 둘째 줄 안쪽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른바 윤 어게인 신당을 추진한 김계리 베이철 변호사는 바로 뒷줄에 앉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변호인과 짧은 대화를 제외하고는 줄곧 입을 다문 채 정면을 응시했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재판부가 입정하자 윤 전 대통령은 일어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전직 대통령이 언론에 공개된 건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신청이 늦게 들어와 첫 번째 공판 촬영을 불허했다고 했던 재판부는 촬영을 허가한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이전 유사 사안 준비와 마찬가지로 공판 개시 전에 한해서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촬영은 재판이 본격 시작되는 오전 10시 3분까지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주로 눈을 감은 채 듣기만 했습니다. 첫 공판 때는 93분 동안 발언하고 검찰의 증인신문 도중 끼어들다 재판부 제지도 받았는데 그때와 좀 달랐습니다. 포토라인은 오늘도 없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들과 달리 차량에 탑승한 채 지하 주차장을 이용해 특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법원은 경호와 방호 문제를 이유로 들었는데 서울중앙지법 동문 앞에 모인 탄핵 찬반 시위 참여자들 20명 정도에 그쳤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오늘 법정에서 단연 눈에 띄었던 건 윤 전 대통령과 대비되는 군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도 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는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에 대해 그 지시가 가능한 지시냐며 신빙성을 물고 늘어졌는데요. 하지만 조 단장은 흔들림 없이 그걸 잘 알고 계시는데 왜 지시했을까요라며 되물었습니다. 먼저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법정에 나온 조성현 수도방위 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이진우 전 수도방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그 지시가 군사작전적으로 가능한 지시처럼 보이냐고 묻자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의원 끌어내라는 게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는 질문에 조 단장이 그걸 왜 지시했을까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되묻자 방청석에서 실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원래 기억은 점점 희미해지는 게 아니냐고 묻자 특정한 기억은 점점 더 도드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다고 조 단장은 맞받아쳤습니다. 조 단장은 질서 유지를 위해 국회에 병력을 투입했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도 반박했습니다. 안전이 목적이라는 건 사후적이었다고 했고 시민 안전도 확보하면서 이 임무 수행하는 게 가능하냐는 질의에는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진우 전 사령관이 지시를 내린 뒤 철회했다고 주장했는데 조 단장은 철회가 아니라 조정된 것이라며 철회에도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어진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 단장의 말을 끊거나 비슷한 취지의 질문을 반복하며 압박하자 재판부가 정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됐습니다. 조 단장은 신문 막바지에 계엄 이후 군인은 어떤 명령이라도 수행해야 하는 무지성의 집단으로 비춰지고 있다면서 군에게 명령은 목숨 바쳐 지켜야 할 중요한 가치지만 반드시 정당하고 합법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그랬냐면서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일침을 가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비상계엄 당일 국회로 출동했던 특전사 간부의 오늘 증언은 윤 전 대통령과 특히 대비돼 보였습니다. 김형기 특전사 1특전대대장은 일관된 증언을 한 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라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군 생활 23년 동안 바뀌지 않은 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임무였다며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자신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밝힌 겁니다. 또 의원을 끄집어내란 지시를 어떻게 수행할 수 있었겠느냐면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신을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며 윤 전 대통령과 달리 끝까지 부하들을 감쌌는데요. 이어서 군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1특전 대대장은 증인신문을 마치기 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군 생활 23년간 바뀌지 않은 게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하고 그 조직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검사 윤석열의 말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 피고인이 된 윤 전 대통령을 직격한 셈입니다.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 대대장은 비상계엄 당시 받은 임무를 어떻게 수행하겠느냐며 차라리 항명죄로 처벌해달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하들은 항명죄도 내란죄도 아니라며 부하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대대장은 취재진이 앉아있는 방청석을 보며 군이 다시는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뒤에 계신 분들이 날카롭게 질책하고 감시해달라면서 발언을 마쳤습니다. 김 대대장은 앞서 이뤄진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대신문 과정에서도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국회에 가서 질서 유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느냐고 묻자 질서 유지는 군의 임무가 아니라고 했고 제어를 못하면 군이 들어가는 게 비상계엄 아니냐는 질문에도 질서를 유지하는 데 총을 왜 가져가냐고 맞받아쳤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 측이 야간에 국회에 일반 시민이 동의 없이 들어가는 건 위법 아니냐고 묻자 들어올 만하니까 들어왔겠죠 라고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군하연입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이명박 등 전직 대통령만 4명이 거쳐간 곳입니다. 이곳에서 재판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중형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150석 규모의 방청석,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검사석도 서초동 법원청사 안에서 가장 많습니다. 재판부가 앉는 법대 길이만 10m에 이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을 받는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입니다. 국민적 이목이 쏠렸던 역사적 재판들이 이곳에서 열렸습니다. 지난 1996년 12.12 쿠데타 등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노태우 씨. 신군부의 핵심으로 권력을 장악했던 두 사람은 푸른 수의를 입고 나란히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혐의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1심은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그로부터 21년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진행된 곳도 417호 법정이었습니다. 비선 실세 최서원 씨와 관계가 드러나며 박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 징역 24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헌법상 부여된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누어준 피고인과 이를 이용하여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서원에게 있다고. 다스 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도 417호 피고인석에 앉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비자금 조성과 횡령, 뇌물수수 등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했던 정계선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공직사회 전체의 인사와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피고인을 징역 15년 및 벌금 130억 원에 처한다. 윤 전 대통령에 앞서 417호 피고인석에 앉았던 전직 대통령들은 모두 법의 단죄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혜리입니다. 오늘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절차 문제를 물고 늘어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자, 유서영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어떤 걸 문제 삼았습니까?
네, 윤 전 대통령 측은 오늘 공판에서도 계엄은 필수적이었다, 불가피했다며 국헌문란 목적을 부정했습니다. 또 증인신문 순서를 바꾸고 싶다고 했는데요. 국헌문란 목적을 따로 쟁점으로 빼고 민주당 주도로 탄핵 소추됐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장관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받아들이지 않은 경고성, 호소형 계엄 주장을 또 들고 나온 겁니다.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는 포고령을 선포하고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선관위를 무력화한 비상계엄 사태의 본질과도 거리가 멉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또 검찰이 기소한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았다고도 했는데요. 검찰은 기소 내용이 모호하다면 윤 전 대통령이 첫 공판 때 90여 분간 의견을 밝히는 게 불가능하다고 맞받아쳤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하는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에 대해서도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고요. 윤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문을 새로 증거로 신청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측 발언에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가 경고성 발언을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내란죄에 초점을 맞춰 법리와 논리를 세워놓고 재판을 해야 한다며 본질과 관계없는 증인신문은 필요 없다고 말한 게 발단이었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두 가지를 말하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죄 법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갖고 재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라는 건데요. 그러면서 혐의 입증은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쪽에 존중을 촉구했고요.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검찰, 변호인들에게 아시겠냐고 두 차례 물으면서 확인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촉구하는 탄원서도 재판부에 제출됐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이후에도 살아있는 권력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그가 권력자로 행세할 수 있는 건 전례 없는 구속 취소 결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0만 6천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변론에 나와 했던 얘기들을 똑같이 반복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보시죠.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는 방법은 오로지 비상계엄 선포 말고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헌법재판소 최후 진술에서 이미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제가 비상계엄을 결단한 이유는 이 나라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탄핵 결정문에서 비상사태도 아니었고 다른 수단도 있었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규정한 비상사태는 현저히 비합리적이거나 자의적이었고 계엄이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평상시의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당시 아무도 다치거나 유혈 사태가 없었고 실무장하지 않은 소수의 병력만 보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역시 헌법재판소에서 했던 주장의 반복입니다. 최소한의 병력을 실무장하지 않은 상태로 투입함으로써 군의 임무를 경비와 질서 유지로 확실하게 제한한 것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지시를 곽종근, 이진우, 여인형 사령관 모두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무장군인 1,605명이 국회와 선관위, 민주당사와 여론조사 꽃 등에 동원됐습니다. 또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진입하려는 군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국회 사무처 직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등이 다쳐 6,600만 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만 기능을 정지해서 내란이 되냐며 모든 헌법기관을 동시에 무력화 장악해야 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형법 91조는 국헌문란을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 87조에선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면 내란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직후부터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죠. 그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닫은 거란 분석도 나왔었는데요. 그게 아니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예민한 정보를 고치거나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통령 기록관 내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 오후 대통령실 홈페이지 접속이 돌연 중단됐습니다. MBC 취재 결과 헌법재판소의 파면 선고 직후인 11시 32분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오후 5시 32분엔 홈페이지 접속이 완전히 끊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름이 넘도록 서비스 점검 중이라며 서비스가 일시 중단된다는 안내 문구만 남아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과 발언, 자료 등 대통령실이 홍보해온 이른바 국정비전을 지금은 모두 볼 수 없습니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 기록물 현황 파악에 나선 대통령 기록관 측은 당일 오후 4시를 전후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걸로 파악했습니다. 다음 대통령이 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유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례적으로 지금 셧다운된 상태라서 저도 며칠 전에 보고 좀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 공개 접속이 차단된 만큼 기록물 확인은 홈페이지 내용에 접근 가능한 특정 IP를 기록관이 대통령실로부터 건네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허락하는 뒷문, 이른바 백도어로 들어가는 건데 대통령 기록관 내부에선 파면 이후 일부 자료가 임의로 수정됐을 가능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제공하는 정보만 넘겨받는 만큼 어떤 정보가 지워졌고 고쳐졌는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연히 기록돼야 될 것을 등록하지 않고 있다가 삭제해버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영영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 청와대는 사흘 뒤 홈페이지를 개편한다며 임시 중단했다 이틀 만에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전례에 따라 정책 중심으로 콘텐츠를 재정비해 재개할 것이라면서도 왜 접속 중단이 길어지고 있는지는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 시한은 대선일인 6월 3일까지인데 벌써부터 이관 작업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를 관저 공사비를 유용해 산 건 아닌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나라 돈으로 구입했지만 자택으로 가져가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는데요. 캣타워를 가지고 갔는지 안 가져갔는지를 떠나 세금으로 반려동물 물품을 사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서울 서초동 아크로 비스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삿짐에서 고양이 놀이시설인 캣타워가 자택 안으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라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걸 두고 횡령 논란이 일었습니다. 명백한 국고 횡령입니다. 그리고 국고로 구입한 물품을 관저에서 외부로 유출을 했다면 이것은 절도입니다. 대통령실은 이사할 때 가져간 캣타워는 기존에 쓰던 것이라며 새로 구입한 캣타워는 관저에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안다며 가격은 500만 원이 아닌 170만 원대라고 해명했습니다. 대통령 부부의 사적 물품을 나라 돈으로 구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횡령은 아니라고 항변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사적으로 키우는 고양이 5마리를 위해 공금을 들여 캣타워를 샀다면 그 자체가 부적절한 행동입니다. 야, 금액이 170만 원이다, 500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본질은 대통령의 사적 영역, 고양이를 키우는데 공금을 사용했다라는 거거든요. 게다가 어떤 예산 항목으로 캣타워를 구입했는지도 의문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구입 내역을 보여달라는 요구에 행정안전부가 보안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으며 정권 교체한 다음에 보라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국가 예산인 관저 공사비를 전용해 대통령 부부의 사적 물품을 구입한 거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대통령실은 나라 돈 170만 원이 들었다는 캣타워가 21g이 제출한 서류에는 왜 500만 원으로 기재됐는지, 누가 캣타워 구입을 결정했는지 해명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섭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해온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18년 지방선거는 물론 2022년 지방선거와 대통령실 인사에도 개입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최근까지 통화한 내용을 확보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거대책본부를 찾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등에 손을 올리고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남성. 스스로를 건진법사라 불러온 무속인 전성배 씨입니다. 우리 직원들 다 이리 와. 전부 다. 전 씨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경선 예비후보로부터 1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여기에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2022년 6월 지방선거에도 개입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전 씨가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을 통해 군수와 도의원 등 최소 4명의 공천을 청탁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한 전 씨의 휴대전화에선 윤한웅 의원을 비롯해 5명가량의 국회의원과 연락한 기록이 담긴 걸로 전해졌으며 대통령실 행정관 인사에 손을 대려 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전 씨가 윤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와 최근까지 통화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10차례 통화했는데 비상계엄 사흘 뒤인 12월 6일에도 40분 넘게 연락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4년 김건희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 컨텐츠 고문을 맡았고 이듬해 해인 김 여사가 주관한 VIP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코바나 고문이었다는 명함이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금시 초문입니다. 검찰은 또 전 씨가 윤한웅 의원을 내세워 통일교 등 종교계는 물론 일부 대기업에서도 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사업이 정부 허가를 받는 과정에 윤 의원의 도움이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해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윤한웅 의원은 전 씨의 요구나 청탁을 들어줄 위치에 있지 않았고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더더욱 없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전 씨 역시 자신의 행위는 인사청탁이 아니라 좋은 인물을 추천한 것뿐이고 받은 돈은 기도비일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전 씨 등 관련자들을 잇따라 불러 사실관계를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명태균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뒤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고객이었다며 안타깝지만 탄핵은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부정석 기자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지난 9일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 씨. 개인 SNS로만 입장을 밝혔던 명 씨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명 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해 그들은 고객이었고 자신은 마케터일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한테는 윤석열, 김건희 이런 사람은 다 고객이었습니다. 모르는 척 당하는 것도 마케터의 숙명이라고 말했습니다. 명태균이가 홍보를 잘해서 이렇게 장사 잘 됩니다. 그래 하겠냐. 내가 그런 걸 기대한다면 나는 프로 마케터에 자질이 없는 사람이야.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에 대해선 안타깝다면서도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손님이 와서 음식을 먹고 가는데 그 사람 자체도 안타깝죠. 당연히 탄핵이 돼야지. 다음 대통령도 그러면 마음에 안 들면 그 국회에다가 헬기 띄우면 되나? 김건희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핵심 인물로 여겨지고 있는 김상민 전 검사와의 연관성은 부인했습니다. 김상민이 전화번호가 없어요, 나는. 앞서 명 씨 측은 김 여사와 명 씨가 지난해 총선 직전 대여섯 차례 통화했다며 김 전 검사가 국회의원이 되게 도와달라고 김 여사가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 씨는 조기 대선 앞둔 상황에서 자신은 어느 편도 아니라면서도 어느 진영이든 찾아오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부정석입니다. 한미 양국의 재무통상장관 협의를 앞두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총리가 이 인터뷰에서 한미 간에 이미 마무리된 방위비 협상을 재개할 수도 있음을 시사해 논란이 됐습니다. 또 대행과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엔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해졌는데요. 당장 외교부에서는 이번 협의에 의제로 포함돼 있지도 않은 방위비 협상 문제를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는 불만 섞인 지적이 나왔습니다. 양소영 기자입니다. 한미 고위급 통상협의를 앞두고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관세 등 무역 현안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문제를 함께 논의할 수 있냐는 질문에
한 총리는 안보 문제를 논의할 명확한 틀이 없다면서도 사안의 성격에 따라 이미 바이든 행정부와 체결한 주한미군 주둔 관련 협정을 다시 논의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무역과 안보를 분리한다는 우리 정부의 기존 원칙과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한 총리와 통화 직후 경제와 안보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상, 즉 원스톱 쇼핑을 하겠다며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이후에도 방위비 문제는 포괄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줄곧 선을 그었습니다. 사흘 뒤 열릴 한미협의에서도 방위비 문제는 의제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런 의제는 방위비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의 이 같은 발언에 외교부 안팎에선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한 외교 관계자는 방위비 문제는 우리가 먼저 건드려서 좋을 게 없다며 재협상을 하게 되면 최악의 경우 협정 공백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도 한미 통상협의를 앞두고 조심스럽게 지켜보자는 분위기였다며 한 총리의 발언에 당혹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미국도 아직까지는 방위비 분담과 관련한 어떠한 협상 제안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한 총리의 인터뷰와 관련한 사전 조율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이 향후 한미 관계를 재편할 협상을 추진할 권한이 있냐는 지적에 한 총리가 발끈하며 대행과 선출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고도 전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총리는 이런 인터뷰를 하면서도 대선에 출마할지 말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여운을 남겼습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방송심의기구의 수장이 가족 등을 동원해 비판 언론을 겨냥한 민원을 넣게 했다는 초유의 의혹. 그 당사자인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사면 초과 신세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정치권 등의 사퇴 압박이 거센 가운데 최근 경찰에서도 재조사를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위법 가능성이 있다며 사건을 감사원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이용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8일 국회 과방위 전체 회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증인 출석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방심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래놓고 방심위에 출근도 안 했습니다. 이현주 총장 계시죠? 네. 류희림 위원장 어디 계십니까? 오늘 휴가 내신 거 알고 있습니다. 휴가요? 류 위원장은 최근 외부 노출을 극도로 꺼리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대선 선거방송심의위 위촉식도 비공개로 진행한 뒤 언론에 사후 배포한 단체 사진 한 장에만 얼굴을 내비쳤습니다. 이 같은 행보는 그의 불안한 거취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청부 민원 의혹을 조사해온 국민권익위는 오늘 류 위원장의 위법 가능성이 인정된다며 사건을 감사원에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등 사적 이해관계자의 민원 신청 사실을 인지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심위 공익 제보자들이 신고서를 다시 넣은 지 불과 엿새 만에 나온 빠른 결정입니다. 지난해 7월 1차 조사에선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며 류 위원장을 감쌌던 권익위마저 등을 돌린 셈입니다. 경찰 역시 지난 17일 류 위원장을 석 달 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과 업무 방해 외에 류 위원장은 작년 미국 출장 때 구글 방문 성과를 부풀린 보도자료와 관련해 위증 혐의로도 고발돼 있습니다. 지난달 류 위원장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감사 요구안 등을 채택한 국회는 류 위원장이 출석 거부를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는 수많은 범죄 피의자인 류희림 씨가 더 이상 방심위원장직을 유지하는 것을 인내할 수 없다며 당장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 세계 가톨릭 교회를 이끈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늘 새벽 88세를 일기로 선종했습니다. 큰 고통 앞에서 중립적이지 않은 모습에 역대 가장 진보적인 교황이란 평가도 받았지만 가장 높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이들과 함께했던 그야말로 우는 자들과 함께 울었던 프란치스코 교황을 세계는 가난한 이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김민찬 특파원입니다. 바티칸 성 베드로 광장에 종이 울립니다. 현지 시간 21일 오전 7시 35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서거했습니다. 역사상 최초의 남미 출신 교황은 88세를 일기로 12년간의 재임을 마치고 눈을 감았습니다. Il vescovo di Roma Francesco è tornato alla casa del Padre. La sua vita tutta intera è stata dedicata al servizio del Signore e della sua Chiesa. 교황은 가난한 자들의 아버지로 불렸습니다. 고향 아르헨티나에서는 가난하고 평범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며 복음을 전했고 2013년 3월 76살의 나이로 즉위한 뒤에도 허름한 구두를 벗지 않았습니다. 순금 대신 철로 만든 십자가를 지니고 호화로운 관저 대신 일반 사제들의 숙소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는 카톨릭 역사상 가장 진보적인 교황이었습니다. 동성 커플에 대한 축복을 최초로 허용해 성소수자들을 껴안았습니다. 여성과 무슬림의 발을 씻겼습니다. La Chiesa è madre e come tutte le madri sa accompagnare il figlio bisognoso, sollevare il figlio caduto, curare il malato.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순간부터 비판을 멈추지 않았던 교황은 늘 평화를 강조했습니다. 가자 전쟁에 대해선 추기경이 대독한 부활절 연설을 통해 전쟁을 끝내라고 촉구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연설이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토요일 미사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해 신자들을 축복하고 바로 다음 날 선종했습니다. 전 세계 지도자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일제히 깊은 애도를 표했습니다. 교황의 장례는 평소 고인의 뜻에 따라 간소하게 치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를린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전 세계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았던 프란치스코 교황은 한국에 대한 사랑이 각별했습니다. 교황 즉위 뒤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고 누가 뭐래도 가장 고통받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직접 이들을 만나 위로와 용기의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임소정 기자입니다. 아르헨티나 사제 시절부터 시작된 한국과의 인연. 아픈 이들을 위해 지구 반대편에서 날아온 한국인 수녀들을 교황은 잊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정말 나는 사랑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한국 천주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 교황. 즉위 직후 아시아 첫 방문지로 한국을 택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세월호였습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만난 유가족에게 자신의 세례명 프란치스코를 줬습니다. 실종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며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편지도 남겼습니다. As well as those who continue to be affected by this great national disaster. 위로의 행보가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는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e. Così ho risposto. Quello che io sento. 아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고 위안부 피해자, 장애인, 해고 노동자 등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 끌어안았습니다. Tutto, no? La dignità che loro hanno e anche quanto hanno sofferto, no? 이태원 참사와 오송 참사,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최근 영남 산불까지. Per le vittime dell'attentato terroristico che a Mogadiscio ha ucciso più di 100 persone. 아픔이 있는 곳엔 그의 기도도 있었습니다. 가장 힘없고 약한 사람을 구해내야만 그게 바로 문명이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분의 뜻에 따라서 계속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상유일의 분단국 한반도의 평화를 기원하며 방북 의지를 밝히기도 했던 교황. 끝내 그 꿈은 남겨둔 채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대선 후보 적합도 50%를 돌파했습니다. 이른바 이재명 대세론을 굳히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민주당 당내 경선 2위 자리를 두고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예비후보가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묻는 다자대결에서 처음으로 50%를 넘었습니다. 리얼미터가 지난 16일부터 1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자조사에서 이재명 후보가 50.2%로 김문수 후보 12.2%, 한동훈 후보 8.5%, 홍준표 후보 7.5%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선주자 3자 가상대결에선 이재명 54.2%, 김문수 23.6%, 이준석 후보 6.1%를 보였고 김문수 후보 대신 홍준표 후보를 넣었을 때는 54.6%, 20.5%, 6% 순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한동훈 후보로 정해졌을 경우 54.6%, 16.2%, 5.4%로 나왔습니다. 당내 경선에선 이재명 독주 체제가 더 뚜렷합니다. 충청, 영남권 순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89.56%, 1997년 김대중 후보 78.04%, 2012년 박근혜 후보의 83.97%를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최종 득표율이 90%를 넘길지 주목되는 가운데 2등을 노리는 김경수, 김동연 후보의 전략 싸움도 치열합니다. 친문, 친노 후계자임을 강조하는 김경수 후보는 진보 진영 색채가 강한 정책을 내놓으며 당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생애 주기 언제든 절대 빈곤을 경험하지 않도록 적정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반면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에 견제구를 던지며 존재감 있는 2등 전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1등 하는 거죠. 저는 착한 2등 하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득표율이 모두 5%대인 김경수, 김동연 후보. 남은 경선에서 당심을 얼마나 얻느냐에 따라 향후 정치적인 입지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정책 대결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대세론의 이재명 후보는 소위 국장 저평가를 해소해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고 주가 조작을 엄단하겠다고 밝혔고, 김경수 후보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 김동연 후보는 성평등 공약을 제시했는데요. 김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는 나도 큰 개미 중 하나였다며 금융계 관계자들을 만나 코스피 지수 5천 시대를 약속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그런 황당한 유머까지 생길 정도가 됐습니다. 불공정한 자본시장을 개선하고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주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들었습니다. 지난번엔 담지 못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까지 포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상법 개정을 실패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게 지금 너무 심화돼 있죠. 가치가 없는 종목은 솎아내고 주가 조작에 가담하면 주식시장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예고했습니다. 자본시장을 겨냥한 이 후보와 달리 김경수 후보는 국민기본생활보장제도라는 소득보장 정책을 꺼내들었습니다. 중위소득 40%의 최저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보급만으로도 절대 빈곤 없는 사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청 폐지와 수사 기소 기능 분리, 공수처 권한 확대 등 사법개혁 방안과 군 징병, 모병 혼용제도 함께 공약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꺼낸 카드는 성평등이었습니다. 특히 강간죄 성립 요건을 가해자의 폭행 또는 협박에서 피해자 동의 여부로 고치는 비동의 강간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평등은 상식이고 인권의 근간입니다. 행정기관의 장으로서 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해왔습니다. 또 다른 여성계 수건 정책인 성별 임금 격차 해소법 제정, 여성가족부 강화 등을 들고 나오면서 2030 여성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8명의 후보가 경쟁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여론조사를 통해 본선에 나갈 후보 4명을 추려 내일 저녁 발표합니다. 후보들마다 정책 공약과 함께 영남 지역을 방문해 표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대선 출마 여부를 여전히 밝히고 있지 않는 한덕수 대행을 추대하자는 데 대해선 반응이 엇갈립니다. 김민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후보가 일제히 영남권을 찾았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대구 경북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며 지역 개발 공약을 내놨고 산업화의 성지였던 자랑스러운 대구 경북이 다시 한번 위대한 도약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안철수, 한동훈 후보는 각기 자신만이 윤심 프레임을 깨고 대선 승리를 이끌 적임자라고 자신했습니다. 중도를 설득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하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후보. 아쉽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과거로 그리고 역시 책임의 한 축인 이재명도 과거로 보내자는. 김문수 후보는 광역 급행철도 GTX를 전국 5대 광역권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고 제가 그래서 대통령이 되면 뭘 하려고 하느냐. 교통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서민을 위한 복지를 하겠다며 노인 연령을 70세로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70세로 상향 조정하겠습니다. 정년도 연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후보는 경북 산불 피해 현장을, 양향자 후보는 광주를 찾았고 유정복 후보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경선 후보들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한덕수 추대로는 여전한 변수입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게 작대기라도 모아야 한다. 한덕수 총리도 입당하라며 자신감을 내비친 반면 한동훈 후보는 상식적인 분인데 주변에서 자꾸 부추긴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내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해 내일 저녁 2차 경선 진출자 4명을 발표합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국민의힘 경선에서 당장 가장 큰 관심은 1차 컷오프를 통과할 4명이 누구인지, 특히 누가 4위를 차지할지에 쏠립니다. 어떤 후보들이 1차 컷오프를 통과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선 구도도 달라질 텐데요. 탄핵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후보가 몇 명씩 4강에 포진할지 주목됩니다. 고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8명 후보들의 토론을 마친 국민의힘은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의 구도가 명확해졌습니다.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습니다. 탄핵을 반대하면서 실질적으로 피해가 없었다. 2시간간의 해프닝이었다.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철우 후보가 분명하게 탄핵 반대 입장을 보였고 한동훈, 안철수 후보 등은 탄핵에 찬성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지지율을 보면 탄핵 반대파인 김문수, 홍준표 후보, 탄핵 찬성파에선 한동훈 후보의 4강 진출이 유력합니다. 나머지 한 자리를 두고 탄핵에 찬성한 안철수 후보와 반대한 나경원 후보가 경쟁하는 모양새입니다. 차기 대선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를 묻는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5차 범위 내에서 안철수 후보가 4위, 나경원 후보가 5위로 나타났지만 국민의힘이 채택한 역선택 방지 조항에 따라 당 지지층과 무당층의 응답으로만 좁히면 순위가 뒤바뀔 만큼 경쟁이 치열한 상황입니다.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상대방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탄핵 각하를 외치던 분이 탄핵이 인용되자마자 대선판에 뛰어든 모습, 모렴치의 끝입니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가서 알렸는 거잖아요. 우리 당 가치에 동의를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의미로 질문하죠. 결국 누가 4강에 진출하느냐에 따라 찬탄, 반탄 후보 간 구도가 2대2 혹은 1대3으로 달라져 2차 컷오프 표분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입장에 초점이 맞춰지는 걸 두고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절연하지 않고서는 당에 희망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 소식, 오늘은 정치팀 김지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첫 번째 소식 볼까요? 홍준표 후보 모습인데 키높이 재밌으라고 궁금한데요? 네, 어제 토론에서 이 홍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정말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고깝게 듣지 마시고 우선 키도 크신데 뭐 하려고 키높이 구두를 신습니까? 그다음에 뭐 생머리냐 뭐 보정 속옷을 입었느냐 이 질문도 내가 유치해서 안 하겠습니다. 유치하시네. 네.
아니, 유치해서 질문을 안 하겠다고 하고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 토론이 끝나고 왜 그랬냐 다시 물어봤는데요. 답변 한번 들어보시죠. 하도 물어보라고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지. 사실인지 아닌지 옆에 보니까 맞기는 맞더만. 아니 재밌으라고 하는 거요. 오늘 그거 아니면 뭐 재밌는 게 뭐 있습니까? 네, 재밌으라고 했다. 근데 인신공격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죠? 네, 이 내용이 공개되고 나니까 이 인신공격이 재밌다고 하는 거냐, 수준 떨어진다 이런 비판도 이어졌고요. 또 친한계로 꼽히는 국민의힘 신지호 전 의원은 이 눈썹 문신 1호 정치인이 이미지 정치를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냐 대놓고 응수를 했습니다. 이 홍준표 후보가 과거에 눈썹 문신을 해서 홍그리버드라는 별명이 붙었었는데 이걸 소환한 거죠. 그러자 홍 후보는 이번엔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그냥 웃어 넘기면 될 일을 발끈하는 거 보니까 그 캠프는 그 B급 캠프야. 네, 얼마 전까지 집권 여당이었는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토론의 초점이 좀 옆길로 새는 느낌이긴 합니다. 자, 다음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 제목은 이 바퀴벌레냐 바퀴냐로 붙여봤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어제 토론에서요, 후보들에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바퀴벌레와 자동차 바퀴 중에 둘 중 뭘 선택하겠느냐 이런 걸 물어봤는데요. 후보들 중 일부는 답변을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둘 다 싫어요. 다시 그런 거로 태어나기는 싫죠. 다시 태어날 일도 없고. 저도 별로 답변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청년 MC의 입을 빌려서 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질문을 끼워 넣은 것 아니냐. 또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진짜 최악이다. 대선 주자를 희화화했다.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여러모로 좀 내용도 의아한 구석들이 있네요. 다음 소식은 민주당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인데 꼬투리 잡힐라 무슨 내용입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경선 후보가 오늘 금융투자협회 간담회에서 이 발언 전에 잠깐 양해를 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요. 한번 영상 보시죠. 괜찮으면 제가 마이크는 좀 끄고 하겠습니다. 뭐 혹시 말 실수하다가 또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거 좀 꺼주시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하도 많이 말 꼬투리 잡혀서 고생을 많이 하는 바람에 증폭기를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민주당 경선에서 아무래도 1위 후보니까 더 말조심에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 이게 마이크를 쓰면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건가요? 네, 만약에 이 증폭기, 마이크를 사용해서 말을 하다가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겠습니다 이런 말로 하는 선거운동 성격의 발언을 해버리면 자칫하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논란 자체를 애초에 칼차단하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고요. 또 아무래도 이렇게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유력 주자인 만큼 최대한 몸조심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 2명이 추락하는 등 6명이 다쳤는데요. 유력한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도 화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먼저 원석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에서 시커먼 연기가 솟아오릅니다. 연기 사이로 새빨간 불꽃이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어떻게? 내려오세요! 뭐야, 이 끝에 하고 저 중간에 하고 다 폭발이 일어났는데?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불길을 잡으려 연신 물을 뿌리고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오늘 오전 8시 17분쯤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 4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401호와 404호에서 연달아 발생했습니다. 문 열고 이게 무슨 꽝 소리야? 그래서 이렇게 문 열더니 그 1호 집에서 그냥 불이 빨간 불이 팍 났어요. 이 불로 401호에 거주 중인 67살 여성 1명과 404호에 사는 81살 여성이 전신 화상을 입은 채 1층으로 추락해 크게 다쳤습니다.
이미 불은 번져서 바깥으로 연기, 화염 엄청 심했었어요. 저거는 저분이 왜 저기 매달려 있나 생각해봤더니 현관문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주민 4명이 호흡곤란 등 경상을 입었으며 7명은 연기 흡입 등으로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화재 충격으로 깨진 아파트 유리창 파편이 이렇게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불난 아파트 4층 복도에선 60대 남성이 온몸에 화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는데 경찰 조사에서 유력한 방화 용의자로 드러났습니다. 기름통을 실은 이 남성의 오토바이가 지하주차장에서 발견됐는데 경찰은 농약 살포기를 개조해 방화 도구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해 화재 발생 1시간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으며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원석진입니다.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은 아파트에 불을 내기 전 자신이 살던 빌라 근처 곳곳에도 불을 질렀습니다. 이 남성이 작년까지 오늘 불을 낸 아파트에 살면서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심한 갈등을 겪은 사실도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보복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이지은 기자입니다. 방화 용의자인 60대 남성이 건물 외벽에 불길을 쏘는 모습입니다. 농약 살포기로 추정되는 도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남성은 자신이 살던 빌라 근처에서 종이 상자를 태우는 등 근처 빌라 3곳을 돌아다니며 불을 질렀습니다. 이쪽으로 돌아가면서 3m 가고 불길을 집어넣는 거야. 이렇게 그 앞에 있는 지하 주차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딱 나와서 그냥 도망가는 거야. 빌라 외벽도 이렇게 까맣게 그을린 모습입니다. 남성은 아파트로 이동하기 전 이곳에 먼저 불을 질렀습니다. 오전 8시 4분쯤 빌라에 불을 낸 뒤 남성은 오토바이에 기름통 2개를 싣고 1.5km 떨어진 아파트로 향했고 약 15분 뒤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까지 화재가 난 아파트에서 살다 지금 빌라로 옮긴 걸로 확인됐습니다. 불이 난 곳은 401호와 404호로 이 남성은 아래층인 301호에 거주했는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9월엔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주민과 서로 폭행해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부추기는 한 것은 우리가 알죠. 4층에 그 아줌마가 와서 많이 우리한테 신고를 했어요. 3층 남자가 올라가서 그냥 무지막지한 욕을 하고 막 그랬었다고 하더라고. 몇 개월간 지속됐었어요. 층간소음이. 경찰은 보복범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왜 404호까지 불을 질렀는지 등에 대해선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많이 승질내고 화내고 아침마다 엄청 그랬거든요. 몇 개월 동안. 평소에는 이제 그냥 자기 분에 못 이기면은 화내고. 남성이 살던 빌라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유서와 함께 어머니 병원비에 보태라며 5만 원권 한 장이 놓여 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지입니다. 필리핀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대낮에 강도에게 총을 맞고 숨지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MBC 취재 결과 비슷한 시간에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이 오토바이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겼던 것도 파악이 됐습니다. 필리핀 현지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필리핀 관광지 앙헬레스의 한 도로. 오토바이를 탄 2인조 강도가 길가에 서 있던 한국인 관광객들 앞에 멈춰섭니다. 헬멧을 쓴 채 뒷자리에서 내린 한 명이 한국인의 가방을 빼앗기 시작하고 잠시 뒤 저항하던 관광객이 쓰러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1시쯤 필리핀 앙헬레스 코리아타운에서 한국인 관광객이 2인조 무장강도가 쏜 총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남성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시간 사고 지점에서 불과 500m 정도 떨어진 호텔 앞에서 또 다른 한국인 관광객들도 권총을 든 강도에게 가방을 빼앗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분이 차량에 탑승하려고 하는 데 뒤에서 권총을 들여대가지고 가방을 들고 갔거든요. 필리핀에선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강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한국인 한 명이 마닐라 인근 파라냐케시에서 무장강도에게 납치됐다가 20일 만에 풀려났고
지난달에는 마닐라의 버나가에서 한국인 남성이 오토바이를 탄 강도의 총격에 숨지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무장 강도에 의한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는 데다 신고해도 범인이 잡힐지 알 수 없어 교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불안한 정도가 아닙니다. 제 주위에 2사람들만 해도 당장 이제 여기 떠나겠다고. 대낮에 이게 큰 도로변의 강도니까. 주 필리핀 한국 대사관은 다음 달 필리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갈등이 심해지면서 치안이 몹시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강력 사건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습니다. 외교부는 필리핀 경찰 당국에 신속한 수사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말이 최근 다시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관세 협상부터 이민 정책까지 추진하는 일들이 뜻대로 되지 않고 반대 여론이 거세지자 조급함을 드러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워싱턴 김재용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부활절을 앞둔 주말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대규모 시위, 관세와 이민 정책 등 일방주의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 트럼프는 거친 말로 맞대응했습니다. 자신의 이민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라 칭하며 어쨌든 부활절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을 파괴적인 바보라고 조롱했고 자신의 정책에 제동을 거는 판사의 판결은 사악한 공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부활절에 화해와 용서 대신 막말을 쏟아낸 겁니다. 집권 뒤 잠잠하던 독설이 다시 등장한 배경엔 자신하던 종전협상이 난항인 데다 경제협상 역시 중국은 물론 유럽과 일본 등도 만만치 않게 버티는 등 쉽게 풀리지 않는 것에서 오는 불만이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불안하다, 그러나 선뜻 직언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동시에 나옵니다. I'm oftentimes very anxious myself about using my voice because retaliation is real. 오바마와 바이든 그리고 클린턴까지 비록 야당이지만 전직 대통령들이 잇따라 등판해 거친 국정 운영에 쓴소리를 하는 것도 이례적 현상입니다. 트럼프 입장에선 가시적 성과가 더 절실해진 가운데 우리나라 경제팀이 이번 주 미국과 협상을 진행합니다. 트럼프가 일본과의 협상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깜짝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미국의 압박에 흔들려 국익을 양보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한미 관세 협상이 이번 주로 다가온 가운데 우리의 대미 수출은 이달 들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조치의 영향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건데요. 또 중국 기업들이 미국 수출을 위해 우리나라를 우회하는 편법을 쓰고 있는데 그러다 우리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한 보세 창고. 미국으로 수출될 매트리스가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매트리스 꼬리표에는 KR, 즉 한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가짜 표시입니다. 국내에 진출한 중국 업체가 중국산 제품을 들여온 뒤 한국산으로 둔갑시킨 겁니다. 최대 1,700%가 넘는 미국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도 수입하고. 이런 방식의 불법적인 대미 우회 수출이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 들어 석 달 만에 중국 등에서 제조한 우회 수출품 285억 원어치가 적발됐는데 지난해 연간 적발액 217억 원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이용당한 우리나라도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더 나아가 수입국의 수입 규제, 세관 검사 강화 같은 비관세 장벽 확대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는 미뤄졌지만 기본관세 10%가 지난 3일부터 적용되면서 직접적인 피해도 시작됐습니다. 이달 들어 우리 수출액은 339억 달러로 1년 전보다 5% 넘게 줄었습니다. 특히 대미 수출이 14% 넘게 감소했습니다. 1년 전보다 승용차가 6.5%, 철강 제품이 8.7% 감소하는 등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 품목을 중심으로 대부분 수출이 줄었습니다. 월말로 갈수록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지만 관세 불안이 계속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미국의 관세 조치 등으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졌고 이런 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기업들이 좀 관망하는 추세.
한미 간의 관세 협상은 우리 시각 오는 24일 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대표로 나섭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에서 한화가 단독 2위로 올라선 데는 강력한 선발진의 힘이 큰데요. 다승과 탈삼진 1위뿐 아니라 엄청난 친화력으로 팀 분위기를 이끌고 있는 폰세 선수를 박재훈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고 구속 157km의 강속구와 예리한 변화구를 곁들인 삼진쇼. 에이스와 선발 투수의 낭만, 한화 이글스의 에이스 코디 폰세. 내야수 못지않은 깔끔한 수비와 내야수한테만 볼 수 있는 러닝스루인데 봤어? 뭐 이런 거죠. 남다른 반사신경과 집중력까지 한화 새 외국인 투수 폰세는 팬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았습니다. The work every week to be ready for those games, and your emotions really just take over you. I think there's always a little something stuck in there when adrenaline kicks in. 직구 평균 구속 1위의 위력적인 투구로 다승 경쟁에서 맨 앞을 달리고 있고 탈삼진에서는 압도적인 선두입니다. 특히 신인 정우주의 첫 아웃카운트 기념구를 챙겨주는가 하면 어린 투수들과 스스럼 없이 지내며 유쾌한 덕아웃 분위기를 이끌고 있고. My interview time. Thank you. Sorry guys. 자기 인터뷰할 때 나왔는데요. 나오래요. 때론 류현진까지 불러 모아 투지를 자극하는 등 리더십도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I trust them and I'm not worried about what's going on right now. And I know that they're going to get hits and they're going to score runs. I just wanted to reassure them with my faith and my belief. 역대급 선발진의 7연승으로 단독 2위까지 오른 한화. 외국인 선수 폰세도 한화 팬들의 오랜 꿈을 잘 알고 있습니다. When we're smiling and having a lot of fun, I think we're a very dangerous team to play against. Team goal is to make it to the playoffs and then win the championship. 감사합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K리그1 2위까지 치고 올라온 광주FC가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위해 사우디로 출국했습니다. 선수들의 투혼에 눈물까지 흘린 이정효 감독은 다시 한번 우승을 목표로 잡았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주말 서울전에서 광주 이정효 감독은 볼이 터질 때마다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어퍼컷을 날렸습니다. 경기 막판 선수들이 몸을 던져 귀중한 승리를 지켜내자 이번엔 광주 팬들에게 달려가 또 한 번 포효했습니다. 급기야 인터뷰 도중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장에서 투혼을 발휘해진 우리 선수들한테 제가 좀 정말 우리 선수들이 좀 자랑스럽습니다. 평소 시간 끌지 말라는 축구 철학까지 잠시 접어들 정도로 간절한 승리였습니다. 오늘 정말 이기고 싶어서 제가 시켰습니다. 선수들은 아마 그런 생각이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시킨 거기 때문에 저를 욕하시면 됩니다. 올 시즌 구단 재정 때문에 주전들을 다 내보내고도 리그 순위 2위. 이 감독은 사기가 한껏 오른 제자들을 데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도전길에 올랐습니다. 공항엔 수많은 팬들이 몰려 사우디로 가는 선수들에게 뜨거운 응원을 보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네. 조심하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정말 많은 팬분들이 와주셔서 좀 많이 놀래기도 했고 응원해 주신 만큼 좋은 성적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26일에 격돌할 8강 상대 알힐랄은 황희찬의 옛 동료 네베스의 이정효가 광주 팀 연봉의 8배에 이를 정도로 초호화 군단입니다. 객관적 열세인 건 분명하지만 이정효 감독은 기적을 넘어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우승해야 됩니다. 1,000만 불을 받아서 클럽하우스도 새로 지어야 되고 웨이트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우승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아역 배우 출신인 나마디 조혜진 선수가 성인 무대 데뷔 전인 아시아 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전 남자 100m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아직 4월인데 때이른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서울의 모습인데요. 시민들은 강한 햇볕을 양산이나 옷으로 가리기도 했고요. 분수대 속에 들어가 더위를 식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서울은 27.1도까지 올라 올 들어 가장 더웠습니다. 이제는 비구름이 차츰 몰려오겠습니다. 늦은 밤 제주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서울과 서쪽 지방에서 비가 내리겠고요. 내일 오전 중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비구름은 모레 새벽에는 대부분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남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제주에 최고 120 이상, 남해안에도 최고 80mm 이상 쏟아지겠고요. 중부지방에서도 10에서 50mm가량 내리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남부 해안에서는 순간적으로 시속 90km 이상 돌풍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7도, 광주 16도, 대구 14도를 보이겠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18도, 부산 18도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레부터 당분간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